오늘은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증시가 네. 약 한 2,800선까지 올라오다가 네. 여기서 좀 변동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네. 일어났더니 엄청난 또 빅뉴스가 터졌더라고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바이든 네.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네. 부통령 해리스가 다시 대선 후보로 네. 지금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증시와 좀 앞으로 또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공화당 경선이죠.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끝나고 나서 미국 내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심지어 트럼프 후보가 이제 공화당 경선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골프장에서 기자들과의 어떤 멘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차피 바이든은 자기가 이제 내려놨고 이제 해리스가 올라올 텐데 해리스는 내 상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차피 바이든이 뭐 주말 중이었나요? 본인이 나 끝까지 완주할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 사실은 그냥 잠깐 넘어가는 멘트이고 아. 사실은 이제 바이든은 이제 하차를 할 것이고 근데 그 하차 시점이 경선까지는 버티냐 안 버티냐 사실 그런 느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뭐 하차한다라는 거에 일반적인 사실이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는 반영을 시키고 있었죠, 미증시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게 뭐 직접적인 어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거는 뭐 미국에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라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에도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80% 이상은 시장에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뭐 이번 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이고 다시 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진짜 궁금했던 게 바이든 하차 얘기가 거의 확실해졌구나라는 얘기가 딱 듣고 나서 오히려 저는 공화당 쪽에 이제 포커스를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데 제이드 벤스라는 사람이 궁금해가 전 사실 왜 저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됐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는 걸 좀 넘어가지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사봤습니다. 그거 대박 베스트셀러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그 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그게 있길래 넷플릭스 영화도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1시간 한 47분짜리인데 보실만해요. 네. 다 이제 보시면 되게 알 수 있는데 전 그 책을 사서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차피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지역에 실제 우리가 가서 살아보지 않은 이상 거기에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냥 어렵다만 알지.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면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 제이디 벤스는 제 결론은 제이디 벤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선의 러닝메이트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젊잖아요. 네, 젊다라는 걸 또 이제 바이든의 어떤 대비하려고 네. 이제 또 해서 84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오히려 뭐 바이든이 지금 이제 하차하면서 이제 젊은 부통령을 세운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더 얻기 위해서는 확실히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이 좀 필요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 쪽에서는 보니까 제이디 벤스는 좀 되게 강경파예요. 네. 좀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센 사람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셌지만 예전에 트럼프도 괜히 욕을 했지만 뭐 히틀러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지만 점점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게 됐고 맞아요. 이제 찾아가서 이제 뭐 사과도 하고 이렇게 잘 풀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사람이 무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디 벤스가 왜 우리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정치 경력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치 경력이 긴 상태에서 좀 강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정치도 세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정치 경력은 길지 않아요. 상원의원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센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반 시민으로서 좀 강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쑥울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통령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쑥울이고 어쨌든 본인이 트럼프보다
이제 강한 멘트를 가끔 던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향이 좀 어느 정도 무뎌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성향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충분히 뭐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의 어떤 러닝메이트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다고 해서 네. 사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네. 뒤집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 이게 그 항상 대통령과 부통령을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을 보통 뭐 트럼프는 재벌 하지만 벤스는 정말 흑수저고 네. 흑수저 출신. 게다가 와이프는 또 인도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바이든, 해리스는 아시아계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밸런스가 맞춰졌고. 근데 이게 바이든이 내려가고 이제 해리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아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은 백인이 나와야지 밸런스가 맞춰져요. 근데 이제 백인을 누가 맞출 수 있을까 쭉 봤더니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몇 명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해리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바이든과 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선 자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자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 바이든은 그냥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경선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근데 경선 일자가 좀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만약 경선 일자가 미뤄지면은 이거는 해리스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자. 네, 미니 경선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 체크 차원에서 그런 과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바이든 사태 이야기는 네. 큰 이슈긴 하지만 네. 큰 방향에 있어서는 네. 뭐 약간의 변동성 네. 정도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심스럽게.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네. 어떻게 한국 증시나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 자동차에 2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네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한국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궁금합니다. 중국 자동차에 그 진짜 편하게 얘기하면요. 네. 200%가 아니고 저는 그냥 농담 좀 섞어가지고 2000% 매겨도 상관없다 봐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산 전기차에 200%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미 트럼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한 건 바이든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시작했죠. 맞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첫 해에 S&P 지수가 거의 20%가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왜 빠졌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출연해서 그때도 이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프긴 하지만 되게 아플 거다. 이거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하는 건 엄청 아플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언젠간 한번 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세게 치고 올라왔고 맞아요. 지금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를 전 세계 공유화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중국이 조금만 미국에 뭘 사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온갖 또 음모론을 다 만들어서 그 출연자들 음모론 출연자들 되게 많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똑같이 말씀드린 게 어차피 안 된다. 중국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 백날 만들어봤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전체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1위, 점유율 1위, 생산량 1위잖아요. 네. 오케이, 인정. 숫자로만 보면 인정. 근데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생산량부터 볼게요. 생산을 많이 하는 거 인정합니다. 중국 원래 생산 잘해요.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생산을 제일 잘합니다. 중국이. 네. 근데 그 생산된 거를 어디에 파냐고. 유럽에 좀 팔긴 하죠. 그죠? 근데 유럽도 뭐 지금 관세 매긴다고 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유럽이 되게 호구 같다 생각드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를 사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단 전기차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했을 때 중국이 발끈하면서 실수를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야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전기차량도 많지도 않아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 그 얘기 듣고 순간 응?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잖아요. 맞아요. 생산은 제일 많이 해. 근데 생산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점유율이라는 거 하는 거는 보통 생산량 대비해서 점유율, 그죠? 생산량 대비해서 점유율이 어쨌든 생산한 거를 다 자기네 나라에 파니까 팔리는 건 있으니까 점유율은 많아 보이는 거죠. 생산량도 많아 보이는 거죠. 싸게 팔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딴 나라에서 아무도 안 사주는데. 네. 그리고 내수 1위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내수 1위는 미국입니다. 압도적 1위가 미국이에요. 그래요? 네, 1위예요, 미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은 생산 많이 해서 자국에 팔아가지고 이제 늘려가지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진짜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요새 환경도 나오고 제가 방송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을 나가는데 같은 패널들 중에서도 저를 공격을 해요. 제가 2차전지 지금은 왜 써야 된다. 웅달님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되게 좋을 때부터 우리 방송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2차전지가 막 치고 올라갈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2차전지 수익 나신 거 좀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엄청 악플 많이 당했거든요. 2차전지가 미래인데 반도체 사러 간다고?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반도체가 미래지 2차전지 누가 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같은 패널들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대놓고 저보고 들으라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미진한 지식 가진 사람과 제가 대결하고 싶진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팩트를 잡고 가자고요. 중국산 전기차 미국에 들어오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변에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국산 전기차 다니는가? 볼 수 있는가? 루시드 리비아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중국산이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자동차, 중국산 제품이 들어간 어떤 이런 것들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 정치적 쇼예요. 트럼프가 정치적 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다? 중국산 전기차나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거에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죠? 미국 내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내연기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기차를 보호하겠어요? 아니, 전기차가 미래 산업 중에 하나라고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를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트럼프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그렇죠. 아닌 것 팩트는 같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미래에 절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자기 좋게 판다,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저는 바이든이 처음에 전기차 100% 하겠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너무 심한 뻥이다. 저 사람은 정치인이고 나 너무 과한 뻥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전 RE100이라는 거 있죠. RE100 재활 에너지 100% 전 이것도 거짓말이라 봐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럼 재활용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은 다 죽인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미래는 뭐가 되는데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때 된다 해도. RE100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이고 전기차 100%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가 아예 없었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연기관차만 있었을 때 내연기관 100% 됐어요? 안 됐죠. 하이브리드 있죠. 수소 있죠.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산업에서 뭐 하나가 100% 되는 시장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거 100%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정치인들 뻥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틀린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의 전기차 100% 정책 난 그거 뒤집을 거다. 말도 안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금 이제 줄일 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산업이 시작된 산업인데 미래 성장 사업이다라고 싶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좀 더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좀 더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언젠간 끊어야겠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육아수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금액이 크죠. 뭐 20만, 30만 원 되다가 점점 금액을 줄이다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안 줍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보조금 느낌.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돈이 드는 곳이 많으니까 돈을 좀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을 끊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지금 이 보조금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차가 많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가란 말씀을 앞에서 드렸잖아요. 사업가가 좀 명백하게 좋은 게 뭐냐면 확실히 나한테 보상을 해주면 아웃풋도 확실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2,500만 달러인가요? 매달 기부금. 네, 미국의 PAC라고 PAC라고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여기는 무한대로 정치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620억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해요. 4개월이에요. 2,500억이에요.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돈이 없었어요. 엄청난 돈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뭔가 고액 자산가들의 기부가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니즈가 필요했었고 그걸 일론 머스크가 맞춰줬죠. 네. 이렇게 했고 그런 상태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한번 또 꼬았어요. 또 꼬은 걸 가지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한테 나 이 정도 돈 꽂아줄 거라고 딱 얘기를 해.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막 얘기하죠. 나 일론 머스크를 난 뭐 정책 보좌관으로 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기다렸다고 그게 아니고 내 사업에 네가 얼마나 도움을 줄 건데.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합법적으로 이제 활동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비스트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가지고 이건 대놓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거라 봐요. 저는. 네. 대놓고 줬죠. 이렇게 치면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줬을 때 트럼프가 뭔가 좀 센 걸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 약속한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너 아무 말도 없어? 나 이렇게 줄 생각 있어. 줄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죠. 충분히.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뭐 따로 뭔가 있었든지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이미 기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금을 이제 기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확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겠어요? 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업가고 바보가 아니에요.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죽일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너무 트럼프는 뭐 너무 막대 먹었어, 너무 사람이 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업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갔을 때 저도 이제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 그 근처쯤에 저희 이제 사촌이 거기 살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범죄율이 많이 올라갔대요. 실제로 살고 있는 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지금 너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도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맞아요. 저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사업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오히려 첫 해를 제외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지 않았던 그 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감히 이런 얘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딱 든 생각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위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됐죠. 저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언젠가 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한 2, 3년 정도 생각했지만 그게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들면서 네. 부양책을 엄청나게 쓰겠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만 이제 금리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만 이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트럼프의 본업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미국에 있는 금융당국 그 어떤 사람보다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전기차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이 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영향 없다 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LG엔솔 정도 단가를 못 맞춰줄 정도면은 포기하겠다. 포기해라. 4680 포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포기해요. 네, 테슬라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테슬라에도 들어가는 거네요. LG 엔솔이. 그렇죠. 야. LG엔솔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기업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LG엔솔이 그쵸. 처음에 이제 이 물적 분할은 참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라는 걸 했을 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LG엔솔 얘기 안 하는데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일하시는 직원분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뭐 200% 관세 제가 농담으로 2000% 관세 매겨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전기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 전기차는 여러분들 또 하나 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중국 전기차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LFP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또 사실 공격 많이 받은 게 이거거든요. 저는 LFP가 절대로 대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제발 진짜 잘못된 기사나 잘못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방송 활동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제 말 잘못된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LFP는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3원계와 함께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LFP를 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뇌피셜을 돌립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안 되는 거 버리고 되는 거 넘어온다. 그게 아니고 중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FP라는 배터리 싸구려의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이건 낮은 기술력의 배터리거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이거 가지고 배터리 점유율을 올려오니까 살짝 조금 하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 하나에 넣는 거죠.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니까 네. 살짝 넣는 거지. LFP는 전 대세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3원계 놔두고 LFP를 가가지고 이제 LFP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2008년도였나 그때 이제 삼성 SDI가 LFP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포기했죠. 안 했죠. 왜? 너무 떨어지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은 그걸 쏙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길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 해도 LFP 내에서의 기술력을 중국을 따라가서 승부를 본다? 아니요. 이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3원계를 버리고 왜 LFP를 따라서 굳이 시간을 끕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전 좀 되게 무식한 발언이라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LCD를 뺏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는 OLED나 이런 걸 버리고 다시 LCD로 뛰어들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LCD를 중국한테 뺏긴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어차피 더 화질 좋은 LCD, OLED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LCD를 해요. 버린 시장을 다시 가가지고 한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 봐요. 저는 제발 이런 오해는 착각은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실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그 중국의 뭐 전기차나 네. 뭐 핵심 그 원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 거의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겠네요. 앞으로. 어렵죠. 그러면 그 또 빈 공간을 누군가 채워야 되고 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한국의 2차 전지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원래 했던 그림이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그 수혜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들이 얻을 것이다. 네. 그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지연, 그 연기라고 해서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미국에다 이제 공장 짓는 걸 잠깐 딜레이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2차 전지가 안 좋으면 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자꾸 옛날 반도체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님. 그때도 제가 요 비슷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조라는 돈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죠? 1조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자기들 힘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다 니들이 투자 많이 해줘야지 니들 우리한테 많이 팔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왜 미국에 해요? 가까운 데다 하지 그냥. 솔직히 큰 시장에다 하지. 근데 미국에다 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조라는 돈이 기업들이 돈이 또 새로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1조라는 돈을 우리는 미국에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원래는 바이든이 재선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하자. 갑자기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테러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죠. 맞아요. 이거는 완전 트럼프가 이제 된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아는 거예요. 저 트럼프란 사람은 본인이 주인공병이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길 바라지 옛날에 거 다 필요 없어. 그건 바이든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조라는 돈을 투자를 하다가 잠깐만. 지금 얼마 들어갔어? 3천억 들어갔다고? 야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금 대세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잠깐 딜레이 시키는 거죠. 왜냐면 3천억은 써서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7천억을 잘 써야지. 잘 써야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캐즘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캐즘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아까 웅달님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에서 관세를 뭐 20-30% 매기겠다는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도 슈퍼 301조 나오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었죠. 중국과 외롭게 싸우고 있었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가격을 떨궈야 되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배터리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전기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LFP를 쓰게 된 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치킨 게임 하려고 이제 LFP를 쓴 거지. LFP가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오해는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자, 근데 갑자기 되게 외로움을 싸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관세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 정부가 날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이거 티내면 안 돼. 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주는 곳이 중국이거든. 그래서 너무 이거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 티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우린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겠지. 싸움에 이기려면. 치열한 머리 싸움이. 네, 그럼요. 치열한 머리 싸움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를 뒤로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못 하죠. 왜냐면은 미국 정부가 우리도 도와준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 시장 포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공장도 공장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그런 걸 도와주는 거를 고맙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밖으로는. 하지만 거의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전기차 이 치킨 게임의 승기는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2차전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년은 보고 네. 한 25년 말이나 네. 26년에 네. 빅뱅 폭발을 좀 기대하면서 네. 빅사이클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안 흔들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잘 아시겠지만 웅달짝방 한 2년 정도 영상만 좀 돌려보시면 네.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2차전지 되게 좋을 때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2차전지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전 되게 좋다고 봐요. 2차전지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2차전지 너무 좋고 수익이 크지만 지금 반도체 꼭 사세요. 포트폴리오를 두 개를 같이 가져가세요. 극단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절대로 앞으로 극단적으로 가져갈 시장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2,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2차전지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뭐였어요? 난 2, 3년 투자할 거야. 3, 4년 투자할 거야. 2026년, 27년 갈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제가 봤을 때 80%, 90%는 사라지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들리시고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 그리고 너무 많은 정말 예전에 경기 침체 온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많은 거의 사기꾼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거에 혹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렇게 욕만 먹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좀 보시자고요. 제발 보시자고요. 지금 확실한 거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또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기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수요가 확 좋아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정체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좀 캐즘이라는 단어가 좀 좋다라고 보는 게 25년도쯤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차 배터리 가격. 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끝났다. 전기차 배터리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격이 싸지면요 수요가 더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싶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가 뭐 지금 GPU 가격 비싸잖아요. 한 30% 할인해 보세요. 그럼 수요가 더 붙지. 근데 생산을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싶은 제어가 있어요. 오케이. 뭐 샤넬백이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새 명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명품 가격이 뭐 예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봐요. 지금 뭐 레이디 디올백이 뭐 1,000만 원인데 그게 예전처럼 400만 원, 500만 원 떨어졌다 봐요. 줄 안 서겠어요, 백화점에? 쓰죠. 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 이제 리튬 가격이 비쌌던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배터리 가격이 제일 비쌌었던 시기가 딱 20년, 21년 딱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원자재 다 올라가고 그때 보면은 양극재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비싼 시기에 배터리 비싸게 팔았으니까 제일 비싸게 매출이 높았던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상 제가 사실 그 2, 3년을 빼놓고 보면은 그 전해부터 보면은 양극재가 계속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빵 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배터리 미래는 배터리 더 싸질 겁니다. 처음에 어떤 재화든지 처음에 나오면은 비싸요. 근데 어느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원자재가 떨어지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허니버터칩 생각해보죠. 허니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 없었잖아요. 우리가 막 웃돈 주고 샀죠. 막 2배, 3배. 근데 지금은 널려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허니버터칩을 안 먹어요? 먹거든요. 저희 잘 먹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배터리 가격이 뭐 반으로 떨어진다 봤을 때 예전에 이제 그 팔렸던 그 수요보다 오히려 2배, 3배 증가할 수 있죠. 추가되는 거군요. 그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 비싼 배터리를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배터리 못 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 불만을 토로했죠. 우리 배터리 더 사고 싶은데 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걸 루시드 리비안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격을 누가 올렸어? 테슬라가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테슬라가 높은 가격이라도 배터리 다 사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테슬라에 제공하는 그 가격대가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이나 다른 포드나 뭐 뒤후발주자들이 와가지고 배터리 좀 줘 이랬을 때 아 우리 테슬라에 이 가격이 주니까 니들도 이 가격 줘. 그럼 그 회사들은 아 미안해 그 가격은 못 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파이가 커지겠네요. 그럼요. 파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쭉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쪽 시장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저는 올해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내년에 돌아설 거라 보고 있고 이미 저는 전기차 시장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잡힐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보면 네. 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요. 네. 거의 뭐 한 2주간에 한 30-40%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네. 테슬라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 가격대에서. 네, 그럼요. 테슬라도 이제 웅달님이랑 같이 얘기했었지만 M7 중에 2개 빠졌었다. 애플, 테슬라. 그때 계속 그냥 샀으면 지금 돈 또 벌었을 텐데. 그때도 보면 리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때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기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에이. 그 시야가 그쵸. 좀 길어야 네. 보면은 진짜 그때 계속 샀으면 네.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웅달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몇 대인지 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요. 아, 제일 좋은 게 10대예요. 그래요? 애들. 왜요? 왜일까요? 아, 계좌를 부모님이 사주고 안 주는구나. 맞아요. 안 봐요. 아,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좌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근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안 좋아요. 그렇구나. 제일 안 좋은 게 몇 대인지 아세요? 20대, 아니요. 40대. 40대 많이 단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전 그게 답이라 봐요. 제일 좋은 게 10대예요. 아. 10대는 부모님들이 사놓고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애플 테슬라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사놓자. 막 샀을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그러네요. 네, 진짜. 10대가 제일 좋아요. 근데 10대 친구들이 과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계좌를 있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 투자에도 그게 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애플, 테슬라가 M7에서 이탈됐을 때 얘네들이 그 어떤 기업보다 AI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인데 맞아요. 시장이 원하는 정도로 발을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된 거지 얘들은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애플은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도 AI에 발을 들일 수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졌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치킨 게임 중이고 테슬라 보면 지금 또 보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고평가는요 5, 6년 전부터 그랬어요. 저 밑에 뭐 한 10년 전부터 올라올 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비판을 하면서 전기차가 되냐, 무슨 전기차 판매는 되겠냐, 저게 뭐 생산은 되겠냐 하면서 테슬라의 공장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고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 테슬라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커서 위성을 띄우고 그 밑에 부분이 내려와서 원자리에 딱 착지하는 것까지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도 테슬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한국 주식 가운데 네. 2차 전지 쪽에서 좀 어느 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참 전 진짜 싫지만 일단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LG엔솔. LG엔솔은 사실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이유는 물적 분할이라고 이제 탄생의 비화가 좀 별로죠. 그렇죠. 물적 분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LG엔솔은 네. 르노우랑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기는 발 뻗을 공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지금 탑3 어차피 탑3는 뭐 SK온이야 비상장이니까 탑3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뻔해요. 저는 일단 지금 대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가 대기업이 먼저 확 움직이고 이제 중소기업 따라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먼저 하는 게 맞다 보이고 에코프로 그룹 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든 기업이면 되게 좋겠죠.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된 기업. 제가 한 2, 3주 전에만 봤을 때도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주사. 근데 지주사 치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둘 다 밸류업 관련 기업들. 네. 맞네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기업들 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또 얘기하면은 에코프로는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모든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떤 현재 팩트를 봤을 때 원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종 자체가 되게 화랑이고 되게 좋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언제 나오냐면은 정말 어려울 때. 완전 그 시장이 바닥이고 그 시장 쪽에 미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시장 점유율이란 걸 잡아올 수 있거든요. 딴 애들은 다 포기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나는 투자를 계속해서 잡아오겠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다 그러고 있잖아요. 맞네요. 에코프로.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제가 진짜 우리나라 기관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얼마 전까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에코프로 그룹 욕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비판하면서 고평가라고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는 미래가 없다.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리거든요. 기관들이. 근데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미래가 있다? 예? 신사업 투자하고 있고 신사업 투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 정말 내가 이건 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왔었어. 이걸 안 해온 게 아닌데 왜 지금까지 해온 거를 모른 척하고 있다.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포커스 하나 맞추는 거에 개인 투자들 얼마나 흔들리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 중간에 와서 제가 아니라 얘기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먹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시청자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참 외롭죠. 저도 외롭습니다. 진짜 이 언급해 주신 기업들은 네.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기업들로 네. 저 다 주가 한 주에 100만 원 다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비싼 기업들이긴 해요. 되게 비싼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어설픈 기업들 뭐 1, 200만 원치 사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들 한 주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보니까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네. 그 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 리튬 사업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세계 1위 매장국인 칠레 리튬 개발 사업에 네. LG 엔솔하고 포스코 그룹이 맞아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IRA 또 혜택 네. 받으면서 맞아요. IRA 혜택이 확정되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의 발언에 굉장히 강력한 발언의 호재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도 참 제가 한번 다뤘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LG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뭐 배터리 우리나라 뭐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사하는 것들 몇 번 가보면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예전에 반도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웅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설 한참 많을 때 제가 경기 침체 절대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IMF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 안 한다. 네.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부서가 어디냐면은 대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부서예요. 그쪽에는 진짜 정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분석을 해서 지금은 투자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고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데 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설픈 전문가 그리고 어설픈 이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99%의 교수님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신문 기사 한두 개 읽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당장 올 것처럼 걱정을 하고 반도체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2차전지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반도체 지금 되게 좋잖아요. 2차전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같은 사람들 말보다는
대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대표님이 바뀌었죠. 회장님이 네. 바뀌었죠. 근데 그 회장님이 2차 전지 쪽이 아니고 철강 쪽 사람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포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박태준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정말 강인한 분이셨죠. 수십 년을 철강이 베이스가 되어서 큰 회사입니다. 수십 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전지 들어갔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철강 잘해. 자신 있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왜? 엔저 없고 일본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경쟁력 있어. 괜찮아. 근데 미래를 봤을 때 너무 철강에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한번 찾아보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변화시켜보자 라고 했고 2차 전지를 잡은 것이고 전 그거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의 매력을 첫 번째 느낀 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반도체 때문이었어요. 반도체 그때 우리가 일본 간의 어떤 이제 반도체 싸움이 시작됐을 때 반도체 주요 품목 3가지에 대해서 레지스트리 포함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희귀가스 그런 걸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일본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우리 희귀가스 만들 수 있는데 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잠깐만 철강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게 굉장히 그거 기니까 뭘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포스코홀딩스 제가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뻗을 수 있는 산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전 그때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뻗어가면서 이제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쪽에서 밸런스를 안 맞추고 철강으로 가려나 보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철강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2차 전지를 추가로 해서 더 밀어붙이는 거죠.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걸 난 무기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업 계속 잘 유지를 하면서 추가 사업을 넣어야지. 내가 잘하는데 이거 포기하고 추가 사업을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칠레 광산에 LG엔솔 투자하는 걸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투자를 계속 잘했고 아마도 예상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IRA 혜택을 받으면서 더 큰 호재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장님이 철강 쪽이라 하더라도 네. 그 기업 미래 계획을 보니까 네. 신문 보도를 보니까 2030년에 네. 250조 매출 네. 그리면서 대부분이 네. 리튬이더라고요. 맞아요. 40% 넘게. 그래서 네. 2차 전지 쪽이 거의 절반이라서 네. 철강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네. 이게 미래 계획 차원에서 크게 뭐 회장님 그런 네. 것보다는 네.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회장님 되신 분이 정책 드라이브나 이런 드라이브 이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40만 원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저는 목표가 100만 원, 2배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럼 네. 40만 원 이하에서는 사야겠네요. 네, 황제주 충분히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졌을 때 포스코는 지금 이제 이런 기업의 이제 드라이브를 봤을 때 충분히 얘는 이 스플릿 주식 분할도 생각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기업이다. 그 아까 엔저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 일본이 지금 진짜 엔화가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 일본 경제는 한 측에서는 잃어버린 30년 끝났다 그러고 네. 한 측에서는 이제 회생 불가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 배재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봐요. 그래도 많이 커버는 됐어요. 근데 실생활은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급여도 안 오르고 좀 네.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오른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이제 뭔가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일본의 그 보수적인 성향과 일본 사회의 그 보수적인 성향과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 회사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더 성장 쪽에 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그 자금 가지고 직원들의 월급을 좀 올린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밸류업 쪽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 기업들은 성장 쪽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일본 이제 직원들이 막 월급 올려달라고 이제 되게 세게 얘기하는 또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결국은 미국도 금리 인하를 곧 조만간 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본 엔저가 언제까지 버틸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잃어버린 30년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상으로는 커버링한 게 맞지만 실생활로 들어가지 못한 게 좀 문제가 전 분명히 됐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어떻게 컨트롤되지 못하면은 이런 말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한 방에 지금 되게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본 경제 좀 불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빅테크 주가가 갑자기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빅테크 빠진 이유는 그냥 하나라 봐요. 그냥 순환매예요. 아, 순환매. 트럼프랑 상관없이? 왜 상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굳이 뭐 갖다 끼워 맞추자면 이건 있겠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하지 마라.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얘기 했던 거 예전에? 예전에 트럼프가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트럼프는 본인 주인공병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예전에 힐러리랑 둘이서 당내 경선할 때도 힐러리가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뭐 했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거군요, 상대방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는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하지 마라고 한 게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지금 되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빅테크 주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빅테크가 올라갔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지겠네. 또 저러는 거 보니까 게다가 또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가네. 또 미뤄지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끼워 맞추자고 하면은 뭐 그런 느낌. 사실 끼워 맞췄다고 표현했지만 끼워 맞춘 게 아닐 거예요. 그게 팩트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애매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빅테크의 큰 기업은 빠졌는데 러셀 2000은 계속 올라가요. 대형주 빠지고요. 중소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러셀 2000은 결국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지수니까.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밀려주고 순환매가 이제 중소형주로 간다. 대형주 많이 올라긴 했잖아요. 많이 올랐죠. 좀 쉬어야죠. 나스닥도 최고 돌파하고. 네, 좀 쉬어야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를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금리는 인하할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가 관건인데 지금 시장은 9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9월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3월 달에 또 출연해가지고 3월 달에도 거의 90몇 %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한 번을 한다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2번인가 3번 연준이 올해 2번인가 3번 할 거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가 3번까지는 못 한다 올해. 그래서 올해 2번을 하게 되면은 7월과 12월에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2번 하면은. 근데 최근에 FOMC 의사를 보니까 한 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할 거면 12월, 2번 할 거면 7월, 12월이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7월에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진짜 요즘에 보면 소프트 랜딩을 원하잖아요. 그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한 25bp 금리 인상한 게 저는 불필요한 금리 인상이었다 봐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확인 사살 느낌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7월에 25bp를 한번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주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는 거죠. 반응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게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확 올라버리고 바이든이 사퇴해버리고 그러면은 잠깐만 7월달에 가능성은 없겠네. 그래서 7월달은 제낀 거죠. 게다가 또 연준이 최근에 한 번만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7월달 제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도 9월달에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전 9월달 안 할 것 같아요. 9월달 하는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지표들이 워낙 좀 꺾이긴 했지만 좋아요 여전히. 그리고 9월달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발표되는 그 많은 지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분위기가 좀 애매하게 나오죠. 그럼 9월달 확 내려갑니다. 그 지금 뭐 어떤 분들이 패드워치에서 9월 가능성이 90몇 %야. 이 정도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3월 달에도 패드워치에서는 90몇 % 써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때도 안 좋은 리플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9월 달보다는 12월 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월한테 임기 보장할게 하지 마. 이제 파월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과연 임기를 보장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12월이나 뭐 트럼프 되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명예, 연준 의장으로서의 생각 이런 걸대로 가느냐. 그러면서 파월 의장 또 애매한 얘기 하죠.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중립을 지키는 척을 하죠. 근데 파월은 되게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월도 좀 생각이 시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임기를 좀 보장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파월이 임기를 보장받는 쪽으로 생각이 가면은 전 12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진짜 뭔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 정도의 지표를 보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 딱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아무래도 뭐 트럼프 시대에 또 한번 해보려면 네. 아무래도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월을 처음에 세운 게 트럼프예요. 맞아요.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 칼라일 출신이잖아요. 칼라일 출신 변호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네. 빅테크의 주가는 여전히 좋다. 좋죠. 인공지능 땡큐죠. 시대. 무조건이죠. 그래서 전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잖아요.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전 무조건 정책 드랍을 걸어버릴 것 같아요. 덮어버릴 거예요. 무조건. 금리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네. 폭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금리가 높은 게 미국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한 거겠지만 정책을 쓸 수 있는 그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네. 조금만 안 좋아지면 계속 내릴 수 있잖아요.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잖아요. 참 그런 거 참 머리를 잘 썼다 생각해요. 그 대표님께서 그 중국 전기차 막 네. 한창 떠오를 때도 한 1, 2년 전에 네. 중국 투자하지 말고 네. 미국에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라. 중국에 왜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은 중국은 너무 닫혀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 제일 많이 파는 그런 기업이었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죠. 감히 미국의 패권에 달러 패권에 도전해? 중국이 너무 빨리 크고 있는 건 알고 뭐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그들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무조건요. 지금 미국 이번에 특히나 트럼프가 되면은 저는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것도 트럼프는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이제 버블 구간에 들어갑니다. 전 지금은 미국은 버블은 어느 정도는 껴 있지만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불필요한 버블은 좀 많이 제거를 하면서 가는 과정이라 보는데 네. 정말 이젠 진짜 크레이지한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고 봐요. 그 시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이유가 문제죠. 그 이후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전까지 최소한 저는 2, 3년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 1년 안에 이런 건 아니다. 1년 절대로. 전 2, 3년은 갈 것 같다 무조건. 혹시 그럼 엔비디아가 거품의 좀 선두주자일까요? 엔비디아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 거품이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그 증권사들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 자료는 지금 현재 실적과 그리고 미래 예상되는 실적인데 미래 예상되는 실적은 각 회사들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증권사들은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예측이란 게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엔비디아 한 600불, 700불 때도 거품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딸님 저희 아시죠? 우리 100 몇십 불 때부터 얘기했을 때도 네. 언제 190불 때였나? 그때 웅달책방 저기 있어요. 여러분들 한 2, 3년 전 가보시면은 190불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때도 제가 엔비디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품이고 엔비디아가 무슨 미래가 있냐라는 리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면 이제 실적 같은 거 가지고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간단해요. 그 회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죠. 소비.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살아있으면 소비가 따라가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건값이 비싸도 소비가 따라가면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파는 이 GPU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는 절대로 저는 거품이라 볼 수 없을 거라 봐요. 네. 그래서 또 재밌는 사실 발견됐잖아요.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엔비디아는 모든 기업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또 이것도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BM3E와 HBM4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죠.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본딩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를 이제 HBM3E까지는 밑에 다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적층식으로 HBM 다이를 쌓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GPU는 옆에 있었죠. 근데 HBM4부터는 GPU 위에다가 다이를 올리고 HBM을 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GPU가 다 깔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재밌게 된 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잠깐만 가만 있어봐. GPU 위에 본딩 다이를 올리려면 이 다이를 만들 때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SK 하이닉스는 그걸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손을 어디로 내밀었다? TSMC. 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TSMC가 이런 베이직 다이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쌓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는 다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의 파운드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는 본인이 HBM에서 삼성이랑 싸웠는데 HBM4부터는 삼성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HBM4부터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SK 하이닉스는 TSMC를 거쳐서 와야 되고 삼성은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 되겠냐고요. 그럼 그건 엔비디아가 설계를 그렇게 낸 건가요? 그러니까 HBM4부터는 모르겠어요. 설계를 그렇게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분위기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 또 뭔가 효과적이긴 할 것 같네요. 에너지 훨씬, 효율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면적면에서 그러니까. 네, 더 나아질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도 괜찮겠네요 앞으로. 전 그래서 삼성전자를 또 말씀을 드려요.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봐요 저는. 전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봐요. 이게 사람들이 10만 전자 하면서 이제 그때도 저희 그때 막 5만 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제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매출을 해놓으셔서 좋습니다. 본인 싫으시면 애들 거라도 계속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근데 HBM도 사실 똑같아요. 삼성이 HBM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었죠. HBM 원래 삼성이 들어갔다가 에이 별로야 라고 이제 제쳐놨는데 그 사이를 이제 SK하이닉스가 치고 들어간 거고 삼성은 뒤늦게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들어간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수율이 과연 이제 원하는 정도까지 올라와줬는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시간상 문제라 봐요. 그럼 HBM4는 네. 내년 정도 오는 거예요? HBM4는 거의 1년 지금 거의 양산 단계 이제 간이 많이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25년 26년 네 이 정도로.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 저는 오히려 퀄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테스트는 통과가 됐지만 수율이 아직까지는 좀 못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잘못하면 마이크론 꼴 나거든요.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에 왜 못 넣고 있냐면 퀄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수율이 안 맞춰져요. 그렇구나. 생산도 안 되고 생산 캐파도 안 될 뿐더러 수율이 안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삼성이 지금 오히려 시장이 기다리는 게 퀄 테스트 통과라 해서 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하면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되게 삼성의 퀄 테스트 통과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실제로 엔비디아로부터 얼마의 수주를 따내는지 그 수주량이 SK 하이닉스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 봐요. 근데 지금 오히려 퀄 테스트만 통과하고 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퀄 테스트 통과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수주를 해서 얼마 땄는데 수주가 요만큼밖에 못 땄어. 그러면은 실망하는 거지. 실망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주가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올려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아직 수율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수율적인 문제도 조만간 해결은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주가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진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맞아요. SK 하이닉스는 진짜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조정도 덜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네.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 뭐 엔비디아,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기울일 수 있다. 많이 기우죠. 많이 기우. 차라리 이런 거 걱정할 바에 오늘 점심 때 뭐 먹을지 걱정할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세영 대표님 1억 정도 네.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1억이요. 네. 1억 있으면 전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원래는 6대 4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6, 미국 4. 근데 지금 트럼프 분위기도 그렇고 5대 5. 오, 한국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6이 한국이었습니다. 아, 6위 한국. 네. 아, 원래 6이 한국이었는데 네. 이게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가면서 이건 5대 5가 맞는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5는 그냥 M7 중에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죠. 테슬라나 아니 애플도 많이 못 올랐고 이런 기업들 M7 중에서 눌리면 눌릴수록 좀 매수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 전지 꼭 매수. 이거는 꼭 매수. 반도체 2차 전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돌아가면서 반도체가 한번 끌고 올라갔다가 2차 전지가 한번 끌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전 좋다 보고 있고 그리고 해상 쪽도 뭐 해운 운송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쪽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방산 쪽도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업종이 괜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정리드리면은 반도체 쪽은 뭐 M7, 네. 엔비디아를 쭉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네. 2차 전지 쪽은 LG 엔솔, 네.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루브 네. 이런 쪽으로 좀 유념해 보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개인 투자 처음 했을 때 신문이나 기사나 뭐 진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좀 20년 넘게 투자하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가 틀리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너무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확실한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내 친구한테 설명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극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게 사실 기회였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IMF 때가 기회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짧게는 지난 경기 침체설이 좀 많았었던 때도 기회였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기회였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거는 좀 길게 미래를 봤을 때 항상 이제 큰 기회가 됐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웅달리면 얘기도 나왔지만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중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10대다. 이게 왜일까요? 그 친구들은 자기 계좌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잘 열어보지 않기 때문이죠. 공부한다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계좌를 앞으로 시장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시점이 될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